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도심에서 발굴한 조선시대 백자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아마 이 뉴스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2009년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청진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선 전기 백자호, 백자 항아리 세 점이 함께 출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청진동에서 출토한 백자 항아리 세 점은 나중에 보물 제 190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발굴했을 때 당시에 찍은 모습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게 위쪽에 성렬 돌들이 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렇게 이제 백자 항아리 세 점이 약간 기우뚱하게 기울어져서 이게 딱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고운 흙들이 좀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깨진 기와들로 이렇게 쭉 덮어서 놓았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보물 제 1905호이듯이 아마 조선시대를 사셨던 분들에게도 이 정도의 백자 항아리였으면 약간 보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마 급한 일이었겠죠. 뭐 외적이 침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위급 시에 이게 좀 커요. 35cm, 36cm 되는 항아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 어디를 이동하기는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묻어놨는데, 아쉽게도 원래 이 항아리를 묻었던 분은 다시 이 항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발굴하면서 이 항아리의 존재를 확인을 했죠. 이 항아리가 묻혀 있던 곳은 현재 저희 이제 발굴자들은 과거에 이 청진동을 지구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뭐 1지구, 2지구 뭐 이렇게 행정 편의대로 나눠놨고, 또 이런 1지구, 뭐 2, 3지구 뭐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이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차례차례 개발되다 보니까 차례차례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 유적 명칭을 뭐 청진 1지구니 아니면 청진 2, 3지구니 아니면 청진 12, 16지구니 이렇게 이제 숫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제가 설명드릴 많은 이 유물들도 어디에서 출토됐느냐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청진 1지구, 뭐 청진 2, 3지구처럼 이렇게 과거에 있어서 유적명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청진 1지구는 이 KT 광화문 빌딩, 이 KT의 광화문 빌딩이 두 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광화문 광장이 6조거리라고 하는 곳의 이제 반대편, 이 동쪽에 자리하는 KT 광화문 빌딩 이스트라고 하는 곳을 개발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출토한 세 점의 백자 항아리입니다. 이 세 점의 백자 항아리의 모습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점의 항아리는 마치 쌍둥이처럼 높이가 비슷합니다. 35.5cm, 그 다음에 36.2cm니까 거의 비슷해요. 높이가 35cm 이상이니까 제 손 한 뼘이 한 22cm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 뼘, 두 뼘, 거의 한 뼘, 두 뼘에 가깝게 높은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이제 이렇게 크게 안아들면 한 알음 정도 들어올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그 두 점, 마치 이제 쌍둥이 같은 그 두 점은 구연부가, 이 주둥이가 두툼하게 밖으로 벌어져 있고요. 굉장히 짧은 목을 지나서 풍성한 어깨로 동체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로 거의 사선에 가깝게 접으로 좁아드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아리들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분청자나 다른 항아리들의 존재를 통해 조선 전기 청화백자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언제 제작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유물들과 좀 비교해 봤어요. 대부분 조선 전기에 확인되는 특징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백자 항아리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은 높이가 좀 낮죠? 28cm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나머지 동체의 모습도
이게 좀 약간 위아래가 좀 낮아서 그런지 이 폭이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세 점의 항아리가 함께 출토되었고요. 특히 지금 이 세 점의 항아리의 지정 명칭은 보물 지정 명칭은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자 항아리, 조선 전기의 백자 항아리가 거의 완벽한 형태로 서울 시내에서 출토한 것도 이 항아리들이 보물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죠? 특히 거기가 청진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청진동이라고 한다면 서울 시내에서도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북쪽으로는 이 경복궁 같은 궁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서쪽으로는 조선시대 관청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던 그죠? 이호, 형공, 예병하는 6조의 중앙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었던 그 육조거리가 자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시전행랑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상업의 중심, 유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운종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전행랑이 남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궁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으로는 육조거리,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시전행랑. 그렇게 이제 이 조선 시대 한양 도성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청진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청진동에서 출토한 백자항아리 세 점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청진동에서 출토한 백자항아리 이외에 여러 우리 이제 이 유물들을 통해서 조선시대 수도였죠. 한양 도성에서 이루어진 백자의 소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한양 도성의 모습입니다.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돌로 만든 석성이죠. 약 한 18km 이상 정도 되는 이 구간에 걸쳐서 서울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종로구의 일부와 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감싸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주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서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성곽도시죠. 네. 저희가 지금도 저 가끔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이 도심으로 들어올 때 보면 가끔 버스에서 서울은 어떤 도시 지금 여러분은 뭐 성곽을 지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멘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이제 가끔씩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특히 이 구도심은 예전에 조선시대 한양 도성이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좀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출토 유물들은 이 한양 도성, 근데 이 도성 이렇게 석성 구간에서 출토한 게 아니라 이 석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내부 안쪽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 있습니다. 그 지도 안쪽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오늘 좀 살펴볼 참입니다. 가운데 붉은색으로 사각형으로 이제 둘러쳐져 있는 곳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청진동과 공평동이라고 하는 뭐 일종 이 서울 시내에서도 좀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진동은 몇 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지구대로 차근차근 이제 이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발굴 조사도 함께 수반되었었습니다. 청진동의 북쪽으로는 최근에 발굴 조사한 의정부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진동의 남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쪽은 발굴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서 현재 이 스탠다드 앤 차터드 은행이 있는 곳인데 조선시대에는 그곳이 이제 의금부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지금 종로대로가 쭉 이어져 있고요. 그 종로대로의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이 동서로 쭉 연결되어 있는 행랑이라고 하면 이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어져 있는 행랑이 있었고 그 행랑은 시전으로 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장인 거죠. 시전으로 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조선말 근대기에 촬영을 한 종로대로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
이 종로대로의 면에 있는 시전 행랑, 지금 이 기와로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청진동에서도 청진 23지구라고 하는 곳을 발굴하고 나서 그 청진 23지구의 남쪽에서 시전 행랑의 이 하부 구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전 행랑의 하부, 이 유구, 성렬 유구들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여기 현재는 광화문에 D타워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그 D타워의 건물을 세우면서 이 남쪽의 일부에는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런 유구들을 이제 이 보존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이런 시전 행랑들은 실제로 지금 세종로 사거리에서부터 종묘 앞까지, 그다음에 그 동대문대로 연결되는 곳까지 쭉 연결되고 또 반대쪽으로도 연결되고 또 남대문 쪽으로도 연결되고 해서 이 도성에 있어서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굴된 주로 이제 이 도성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백자 위주로요. 근데 그 전에 이 서울 시내 유적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도, 약간 이 지형도를 보시면 이 북쪽에 응봉과 북악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동쪽으로 낙산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서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으로는 남산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죠. 서울의 특히 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심의 중앙부를 청계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 동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청계천은 주로 이제 이 서울의 북쪽과 서쪽, 그다음에 이 남쪽에 있어서의 여러 지류 하천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이 청계천이 흐르는 곳에서 조금 더 북쪽에 해당하는 종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도 지대가 좀 낮은 곳에 해당합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주변의 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토사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가지고 상대적인 저지대로 모여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내, 특히 종로대로변에 있는 시전 행랑이나 청진동 같은 곳들에서 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조선시대 몇백 년 동안 그러한 퇴적이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을 만들어 놨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서울 도심, 청진동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 만들어졌던 조선시대 유적들, 유구들, 건물지들이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이전에 그 밑에 하부에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다른 전국의 여러 곳에서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조선시대 유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에 고려시대 유적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그 조선시대보다 더 앞선 선대 유적들, 유구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서울 시내 한양 도성에 있어서의 조선시대 유적들을 살펴보면 처음 조선 초에 이 한양이 새로운 국가의 수도가 되기 이전, 즉 이제 고려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들이나 유물의 징후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청진동에 있어서의 조선 초기 이 문화층들은 점토질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꿀렁꿀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기둥을 올곧이 세우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 말뚝, 말목들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박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돌을 올리고 또 그 위에 이제 초석을 올리고 기둥을 올리는 그러한 건축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위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유입되는 흙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네.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받는 질문 중에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하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지하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더 높은, 그렇죠? 좀 높은 지표면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청진동에 있어서 한 군데 토층을 제시한 건데, 보통 이제 해발 한 31m,
32m 사이 정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는 현재 포장면 위에 살고 있죠. 네. 우리가 다니는 인도도 포장되어 있고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뭐 얼마 전에 올해 우리 태풍이나 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가끔씩은 이렇게 흙탕물들 콸콸콸 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배수로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죠. 그런 것들이 도로 위에 쌓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에서도 보시면 가운데 중간에 이제 좀 불긋불긋한 층이 토층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집에 화재가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 한옥 보시면 기둥도 나무고 물론 일부 기와집도 있지만 초가집도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집을 짓다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화마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불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우발적인 상황에서 불이 나게 되면 또 이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집들은 따닥따닥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옆집으로 불씨가 옮겨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그 일대가 다 타버리거나 그렇죠.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한양 도성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화재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 사후 처리를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불이 탄 잔여물들을 다 걷어내고 또 분리를 해서 각각 이제 소각하고 수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선 시대에도 물론 이제 불이 나고 나면 다시 쓸 수 있는 가재도구나 뭐 기왓장 뭐 이런 것들은 다시 걷어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탄 잔여물들을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뭐 수레 같은 데 담아서 어디 도시 외곽으로 버리거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불이 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최대한 이제 이 넓게 펴서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었던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 이제 이런 토층들에는 조선 시대 몇백 년간 이루어졌던 자연적인 퇴적, 그다음에 뭐 인위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그 시간의 궤와 함께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한양도성, 특히 청진동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나 봐요. 그래 땅을 파는 행위, 굴착 행위도 있었고 평탄 행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토층이 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하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그 토층은 저 상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토층보다는 먼저 퇴적이 됐겠죠.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상대성, 상대적으로 이제 시기의 선후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러면 과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문화층인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물의 기둥자리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게 역시 각 토층에서 출토하는 도자기, 특히 자기들이죠. 그래 가장 아래쪽에는 주로 조선 15세기에서 16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지는 다양한 분청자들이 상감 분청자, 그다음에 뭐 선각 분청자, 뭐 귀할 분청자, 그다음에 백자 문화의 성장과 함께 그릇 전체를 분장하는 이런 분장, 덤벙이라고 하는 이런 분청자들까지 순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그 위에는 일부 분청자들과 함께 백자가 등장하는 층위가 형성이 되고요. 조금씩 더 위로 갈수록 백자들 위주로 출토되는 자기가 바뀌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조선 전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백자들이 출토하고요. 또 그 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7세기 같은 경우는 임진, 병자, 양난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이 코발트 안료 수급 상황이 좋지 못했죠. 하여 어떤 무늬가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산화 철 안료를 사용하고 우린 그걸 철화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철화백자가 출토되는 층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청화백자들, 조선 후기 청화백자들이 출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제로 저 아래쪽에 있는 분청자 같은 경우는 깨져서 어떤 토층에 계속 들어가 있다가 이런 것들이 흙 자체가 완전히 성곽 외부로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유물들을 완전히 이제 쓰고 나서 깨진 것들을 성곽 밖으로 버리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쓰레기처럼 이게 유기물이면 썩어버렸을 텐데 그 무기물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건 썩지 않았죠. 그래서 뭐 잔편 아주 작은 조각들로 이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5세기의 유물이 16세기나 혹은 심지어 뭐 18, 19세기 실제로 근대 일제강점기에 이런 벽돌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조사하다가도 그 밑에 있는 퇴적토상에서 이런 조선 전개 유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유물을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는 것들은 기본이고 또 그 유물이 출토된 문화층의 이 시기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 유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종합해 본 결과로 이 문화층의 시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떤 임의로 이게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선 유구 건물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뒤에 있는 건물지를 상대적으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런 자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선으로 분명히 끊어서 조선 전기는 여기까지야. 요 다음부터는 조선 후기야. 뭐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건 아니죠. 상대적인 층위를 구분하기 위한 한 도구로 우리는 이제 이 자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선 전기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여러 건물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구들을 발굴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백자들이 출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자들에 남아 있는 명문이나 아니면 백자의 문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자 제작의 선우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5점의 백자는 일부만 제가 좀 오려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이 명문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내자라고 하는 명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속해서 내섬, 예빈이라고 하는 관청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으로 딱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이 백자를 만들 때 처음 생산할 때 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영평, 그 다음에 조금 깨졌죠? 김해라고 이 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릇이 어디에서 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지명으로 그릇에 찍고요. 또 이렇게 만든 그릇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관청에서 쓸 것이다라고 하는 관청명을 또 그릇에 찍고요. 이런 식으로 조선 초기에 지방에서 만든 여러 자기들, 주로 이러한 관청명이나 지명이 들어가 있는 건 분청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이 백자에도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이런 한양도성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명이나 지명이 남아 있는 백자들은 상대적으로 그죠? 이 분청자가 주로 유행했던 15세기, 그러니까 좀 이른 시기에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시대 백자의 큰 변화는 1467년 무렵에 이 사옹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와 권례에 있는 여러 음식 사물을 담당했던 관청이 아마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백자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바뀐 듯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 서울 시내 도심에서 이루어진 여러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주의 이 사옹원의 분원의 형태로 사옹원이라고 하는 관청의 본원은 서울에 있고 도성에 있고 그 분원에 해당하는 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자리를 하는 거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처럼 물길을 통해 한강을 통해 도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여 또 현재 지금도 경기도 광주시는 주변에 산이 많죠. 그래 이제 굉장히 이 양질의 백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료들을 전국에 있는 중요한 백토 산지에서 조달받아서 지역에 있는 땔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옹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필요한 백자를 제작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성으로 옮겨왔던 거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1467년 무렵부터 1883년 이 사옹원의 분원이 민영화되는 이 시점까지 장기간 동안 경기도 광주
과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로 치자면 그 넓은 지역 중에서 주로 이제 동쪽에 좀 해당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백자를 생산했던 모양입니다. 하여 수백 개의 이 백자 가마터가 남아 있죠. 현재는 그러한 수백 개의 백자 가마터들을 사적 제314호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홍원의 업무를 조금 단순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 이외에도 이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겁니다. 사홍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님의 수락, 그러니까 어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식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 사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임금님의 수라에 올라가는 음식을 좀 우리가 예로 살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임금님이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하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 그 임금님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음식을 드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드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상물,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식재료의 확보, 그 다음에 실제 조리 과정, 그 다음에 조리돼서 나온 그 음식을 담는 그릇,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각각의 처소나 임금님이 계신 대전으로 올려보내는 행위까지 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홍원이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굉장히 많은 백자도 그렇고 많은 그릇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릇들을 전담해서 생산한 그 백자 공장이라 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백자를 생산했다 보니까 관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여는 사홍원의 분원 형태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홍원에서 만든 백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관물이죠. 관에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다 보니까 그 그릇의 출납이나 아니면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릇의 백자의 굽 안쪽에 천지현황 같은 이 천자문의 첫 4개의 자호를 새겨 표기해 넣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현장에서 발굴하는 요원들 같은 경우는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이런 백자가 출토하고, 또 그 출토한 위치나 칭위가 상대적으로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 이 관여의 백자가 출토한 유구의 뭐 존속 시기랄지 아니면 상대적인 성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에 배우는 잣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관요의 백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면음각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릇의 명문을 표기하는 게 조선시대 관요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면음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음각은 그릇을 성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릇이 완전히 굳기 전에 좀 꾸덕꾸덕한 상태일 때 조각칼로 이제 파는 거죠. 조각칼로 파서 음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유면음각은 조각칼로 긁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원래 태토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시유한, 그러니까 이제 백자의 표면이 된, 그러니까 녹아서 유리지되는 그 유약층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유약의 면을 긁어냈다, 어쨌든 음각했다라고 해서 유면음각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 지라고 하는 글자를 표기하는데도 조각칼로 이제 가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넓게 긁어내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근데 공이 둘 다 공통적으로 이 깨진 단면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하단에 붉은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 보면 양쪽 좌우로는 유약층이 좀 두꺼운데 가운데 이 붉은색 동그라미로 들어간 데는 유약면을 거의 이제 긁어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유약면만 긁어내는 걸 우리는 유면음각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게 조선시대 관여의 명문 표기 방식의 중요한 특징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건 관여에서 만들었구나, 또 이건 관여에서 상대적으로 뭐 조선 전기에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간략하게 이 표로 좀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 이제 백자 제작하는 건 뭐 관여건 아니면 뭐 지방의 어떤 가마건 마찬가지겠죠. 일단 백자를 성형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죠. 그 다음에 초벌로 구워요. 그 다음에 유약을 시유한 다음에 다시 굽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문을 표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음각 같은 경우는 도장으로 찍거나 조각칼로 퍼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초벌구이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건조하는 과정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화체 안료, 그러니까 유약 아래 들어가 있는 철화나 청화 같은 이 안료로 어떤 원하는 내용을 표기할 때는 이 초벌구이가 된 상태에서 안료로 문양이나 명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재벌구이하고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면 음각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공정에서 마지막으로 불 속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에 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이 천자문의 첫 4개의 좌우가 들어가 있는 관여백자는 주로 현재 최근의 연구 성과를 좀 살펴보자면 관여가 만들어지는 1467년 이후 어느 정도 이제 관여 사홍원의 백자 제작이 자리를 잡는 1470년대 한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1560년대 정도까지 이어지는 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여 상대적인 편견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지현황 백자가 출토하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정도에 해당하는 유물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물이 출토한 곳을 이 도성 내에서 발굴한 곳들 중에서 좀 찍어봤어요. 붉은색 점으로 좀 찍어봤는데 아마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조선 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그죠? 이 구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그 발굴 조사가 계속 됨에 따라 제가 지금 찍은 이 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찍힌 곳이 조금 더 조민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실제로 관여에서 만든 조선시대 백자들 중에 명문이 남아있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릇에 다 이런 식으로 명문을 표기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할 때 그걸 뭐 10개 단위로 나눈다거나 뭐 100개 단위로 나눈다거나 뭐 몇십 개 단위로 나눈다거나 어쨌든 이 단위로 나누어서 똑같은 물품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좀 유추를 좀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관여에서 제작한 관여백자들은 명문이 없는 관여백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손 치면은 이 한양 도성 내에서 관여백자를 이 소비한 실제 사용한 곳은 지금 이 점이 찍힌 곳보다 훨씬 더 넓고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천지현황 같은 경우는 이 천지현황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약간씩 좀 의미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발굴 조사를 하는 요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천지현황 같은 경우는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백자가 출토한 유구들은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이 건물의 형태랄지 평면이 조금 다른 것들보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일반화할 수는 절대 없지만 약간의 힌트로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현황이 적어도 지금 현재 청진 12, 16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출토하는 것들로 미뤄봐서는 이게 어떤 현재 이 소비처 뭐 예를 들어서 천은 A라는 소비처, 뭐 지는 B라는 소비처 이렇게 소비처를 분명하게 나누는 이런 소비지의 구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건물지에 이렇게 함께 출토되는 걸 봐서는요. 뭐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명문의 의미 해석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은 유물들이 출토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조선 전기 관여에서 만든 명문 백자들 중에는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명문 이외에도 이렇게 뭐 대, 중, 세, 처라고 하는 아마 이건 미루어 대전, 중궁전, 세자전 그다음에 이제 임금님, 왕비 그리고 세자 이외에 뭐 처소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왕실의 이 가족들을 위한 그릇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 16세기를 지나면서 1560년대가 되면 16세기 후반이 되면 관여에서 만든 이 백자들에 등장하는 명문이 바뀝니다. 예, 기존의 천지현황에서 이 좌우, 좌우별 뭐 이런 식으로
명문이 바뀌는데 이건 아마 16세기 들어서 이 조선 전기 관용 수공업 체제가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건 그릇의 출납을 위한 구분입니다. 그 이야기 요인즉슨 기본적으로 백자가 생산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6세기 그것도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명문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아마 어떤 백자 생산에 있어서의 변화상이 좀 감지되는데 성현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 문인 관료가 쓴 용제총화라고 하는 글에 보면 매년 사홍원의 관리가 좌우변으로 나뉘어서 각각 화살을 거느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아마 백자 만드는 것을 감조해서 어부 왕실의 창고에 수납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홍원의 관리가 좌우변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자를 생산하는 과정에 뭐 좌반, 우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반을 해가지고 백자를 생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반, 그러니까 이제 이 백자가 좌반에서 만들어졌느냐, 우반에서 만들어졌느냐, 즉 16세기 후반부터는 이게 어떻게 누가 생산했는지를 좀 가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명문 체제가 좀 바뀐 듯합니다. 그렇게 천지현황에서 좌우 뭐 이런 식으로 명문이 바뀐 건 그릇의 제작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당시 관요에서 사홍원의 분원이었던 관요에서 백자를 생산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됩니다.